트럭을 몰고 상견례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청담동까지 트럭 운전 대단하십니다. 혼사는 격이 맞아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죠. 다음 날 저는 여의도의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순간 어제의 모욕과 오늘의 진실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법과 부당이익이 있으면 원칙대로 거리를 둬라. 그 말 한마디에 판은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평범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긴장이 흐를 줄은 여기 예약 고객님 맞으시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엔진이 끽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주차장. 검은색 외제차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사이로 낡고 긁힌 흰색 1톤 트럭이 끼어들자 공기의 결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트럭이야? 상견례라더니 저게 무슨 차람? 신랑 아버지라는데 참... 차에서 내린 박영호의 구두 끝은 달아 있었고 손등엔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햇볕이 반사되는 대리석 위에서 그의 모습은 유난히 선이 굵고 고집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말없이 차량 문을 잠그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차는 제가 이동해 드릴까요? 트럭은 괜찮습니다. 직접 세우셔도 됩니다. 여기 세우면 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며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였어요. 현관 앞 한복 차림의 여직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녀의 눈빛은 공손했지만 곁눈질로 주위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대기 일행 중 한 남자가 옆 사람의 팔을 쿡 찔렀습니다. 저게 뭐야? 트럭이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들의 웃음이 작게 터져나왔습니다. 박영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시선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친 얼굴에 미세하게 긴장된 근육만이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묵묵히 현관으로 향했고 반짝이는 유리문은 묘하게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예약자 박영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주차장에 번지던 수군거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이미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잔잔한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오는 한정식집 별실입니다. 좌식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청자 그릇들이 반짝였어요. 목재 격자문으로 둘러싸인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기에는 미묘한 긴장이 번져 있더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로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첫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내려놓은 명품 가방과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는 어느 쪽이 우위에 서 있는지 말해주는 듯했어요. 요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일을 조금 합니다. 손으로 하는 게 많죠. 아까 보니 차가 특이하던데 직접 몰고 오신 겁니까? 강남까지 오시려면 꽤 불편하셨겠어요. 짧은 말들이 이어질수록 대화 속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방 안에 놓인 반찬은 여전히 정갈했지만 맛을 느낄 새도 없이 말들이 공기를 차갑게 바꾸어 갔지요. 아버지, 다음엔 그냥 택시 타세요. 자식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물컵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의 떨림에서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호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묵묵히 젓가락만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의례를 중히 여겼어요. 혼사라는 게 결국 양가 체면이잖아요.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나 웃음 뒤에 감춰진 날 선공기와 공손하면서도 차갑게 굳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라는 이름의 자리는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좋은 인연을 위하여. 모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지만 그 순간의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청담동까지 트럭 운전이라 참 대단하십니다. 하하. 그의 웃음은 겉으로는 가볍게 들렸지만 말끝에는 분명히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지요. 혼사는 아무래도 격이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미소를 지었는데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가 불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변 시선도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지우는 젓가락을 쥔 손을 멈추고 얼굴이 굳은 채 시선을 접시에 떨어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기색이 스쳤어요. 박영호는 물잔을 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사이 방 안의 감도는 모욕의 기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별실 문 밖에서 스태프가 잠시 안을 들여다보다가 눈치를 채고 조용히 문을 닫았지요. 두꺼운 목재문이 닫히며 작은 딱 소리가 났고 그 안에 남은 것은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과 날카로운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보다 더 짙게 체면을 짓밟고 있었어요. 한정식집 별실에서 식사가 끝나자 양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격자문을 열고 나온 순간 대리석 바닥의 로비는 적막했고 계산대 옆 화분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고받은 말씀으로 보아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으며 공손함 뒤에 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 민망해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죠.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을 겁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단정히 고쳐 잡으며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듯 말했습니다. 네, 박영호는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 접어넣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고 목소리도 낮았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박지훈은 굳은 얼굴로 말없이 현관으로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굽은 채 무겁게 앞만 보고 있었죠. 현관 유리문이 열리자 여름 오후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튀어오르는 반사열이 숨을 막는 듯했습니다. 외제차들이 가지런히 빛나고 있는 주차장 한켠에 낡은 1톤 트럭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차들 사이에서 그 존재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일행은 흩어져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웃음을 머금은 듯 여유로운 발걸음의 사돈댁과 굳게 닫힌 입술로 걸어가는 박영호 가족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 뜨겁고 무거운 오후에 굴욕의 상견례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이 깔린 1층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리석 벽면에서는 향 냄새가 가볍게 감돌았지만 서로 다른 두 집안의 발걸음은 묵직하게 울렸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직원은 허리를 깊이 숙여 엘리베이터 앞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태도는 다른 손님에게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정중함이었죠.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만 남기고 그는 로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전화벨이 울렸어요. 계산대 옆 직원이 재빠르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짧은 정적이 로비를 스쳤습니다. 사돈댁은 이를 듣지 못한 채 외투를 걸치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더울 땐 외투가 무겁네요. 가죠. 오늘 잘 마무리했으니 된 겁니다.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맞죠? 회장님. 네, 분명히. 직원들의 눈빛에는 이미 존경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영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문 밖으로 걸어나가며 그는 무표정한 얼굴을 지켰죠. 주차장에는 반사열이 얼굴을 뜨겁게 달구는 오후였습니다. 외제차 사이에 낡은 트럭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아무 말 없이 트럭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혼란과 모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조수석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만이 뜨거운 공기 속에 또렷이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대리석 바닥까지 은은하게 빛을 뿌렸어요. 그룹 본사 로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해외 프로젝트 성과와 신규 계약 체결 소식이 화려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동 보안 게이트가 갑자기 열리자 로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몸을 고추섰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박영호 회장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로비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대리석 바닥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전날 낡은 트럭을 몰던 모습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9시 이사회부터 시작하십니다. 회의는 9시 전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어제 저분을 쉿, 말 조심해. 회장님 뒤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비상 전용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이 안으로 들어서자 다시 한번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어요. 문이 닫히고 층수 표시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물결이 스쳐 지나갔네요. 박영호 회장님은 말없이 서류 가방을 고쳐들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제의 조롱이 어제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장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본사 38층 회장 집무실입니다. 전면 통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한강 물결에 반사되며 깜박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돔 지붕도 멀찍이 내려다 보이고 있네요. 원론 마감의 벽과 가죽 소파, 묵직한 책장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차향과 낮은 에어컨 바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이사회 자료집을 넘기던 박영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날 들었던 조롱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청담동까지 트럭 운전 대단하십니다 그 말이요. 그렇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다시 서류를 정리하더군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은 계열사 실적 보고와 신규 프로젝트 투자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 질의가 몇 건 예정돼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원칙을 확인하자. 네, 회장님. 사돈댁 관련 법인들의 신용도, 법률 리스크, 거래처 현황, 종합적으로 점검해. 준법감시팀과 재무팀을 호출하겠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으로 과장할 필요 없고 사실만 내놓아. 알겠습니다. 박성철은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창밖으로 햇빛이 서서히 각도를 바꾸며 탁자 위 문서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영호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판은 이미 깔렸다. 본사 비공개 소외의실이었습니다. 암막 블라인드가 내려져 바깥 햇빛은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면에 대형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보안각서와 전자패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음향 차단 장치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진동이 방 안의 정적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준법감시팀장과 재무임원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으시죠. 네, 회장님. 보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호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눈빛을 들어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댁 관련 법인, 개인명의 자산, 담보 설정은 모두 확인해. 컨소시엄 계약서, 납품단가, 인상 요구 내역도 빠짐없이. 준법감시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불법, 부당이익이 있으면 원칙대로 거리를 둬라. 알겠습니다. 대외 발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선제적으로 통제해. 추측성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거래은행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기 리스크 점검 일정을 당겨. 정상적인 사유로 자료를 요구해. 두 사람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펜촉 긁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어요. 오늘 이 방에서 나간 말은 바깥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각서 다시 서명해. 알겠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두 사람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소리조차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침묵이 이제 막 깔린 판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본사 준법감시팀 워룸입니다. 암막 블라인드가 내려져 외부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6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켜져 있었습니다. 벽면 화이트보드에는 사건 타임라인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 검토 결과 매출 과대계상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과도하고 담보도 과잉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납품 계약에서 리베이트성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그래프가 급격히 치솟다 꺾이는 곡선이 표시되었어요. 방 안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주거래은행 약정상 재무비율 훼손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포 단독주택은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재담보 설정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통사와의 합의서 초안에서도 위반 가능성이 보입니다. 팀장이 서류를 모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정상화 조건 불이행 시 관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방 안이 정적에 잠겼네요. 과장하지 말고 사실만. 그러나 미루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팀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워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침묵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본사 전략회의실이었습니다. 방음 문이 닫히자 외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원형 테이블 위에 펼쳐진 보고서와 계약서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비밀 유선 전화가 놓여 있었고요. 팀원들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댁 회사와의 신규 발주는 보류한다. 그럼 대체 발주는 언제로 잡을까요? 품질 검증 강화 후다. 납품 단가는 원점에서 다시 협상한다.
은행 미팅은 다음 달 예정입니다. 앞당겨. 일주일 내로. 정례 리스크 점검 명목으로. 네, 회장님. 박영호는 시선을 옮겨 법무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무팀은 언론 지뢰 대응 문구를 준비해. 추측은 단호히 차단하라. 네, 회장님. 내부 감사 착수 시나리오를 작성해. 필요할 때 즉시 착수한다. 해외 파트너들은 공급망 차질을 우려합니다. 재배치를 예고하되 국내 생산엔 영향 없다는 자료를 정리해. 회의실 안에는 펜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영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박영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한강 물결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그것을 응시하다가 다시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사돈댁 회사 본사 이사회실입니다. 긴 테이블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기업 로고가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지만 평소에 여유로운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회장님, 방금 그룹 계열사에서 신규 발주건이 보류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그게 왜 갑자기 보류야? 이상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재무 비율 점검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랍니다. 이건 왜 갑자기? 최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말을 아꼈어요. 잠시 뒤 최도연 회장은 서류를 움켜쥔 채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들고 거래처로 직접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어제까지 잘 진행하던 건데 갑자기 발주 보류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희도 본사 지시라 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무슨 사정이라도. 뚝 신호음만 남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최도현은 굳은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오만으로 가득했던 사무실 안에 처음으로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의도 본사 집무실입니다. 전면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도시의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 흩어졌습니다. 탁자 위 화상 통화 장비가 켜지자 화면에 미국과 일본 기업 대표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죠. 동남아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기업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요. 협력 조건을 다시 조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짧은 순간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박영호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을 얕보면 당신들 사업도 곧 막힌다. 우리가 지켜낸 시장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화면 속에서 미국 대표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강경하시군요. 강경함이 아니라 현실이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대표가 시선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통화가 종료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묵직한 긴장으로 남았습니다. 회장님, 방금 말씀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저희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박영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며 천천히 흘러갔어요.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 사돈댁 회사 재무팀 사무실입니다. 책상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프린터에서 연달아 뽑혀나온 문서들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식어버린 커피잔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여기도 신규 발주 취소입니다. 납품 일정 보류라는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들 똑같은 말만 합니다. 본사 지시라고. 서류 뭉치가 임원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 임원들이 모여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 다들 뭐 하고 있나? 확인 중입니다만 그룹 계열사 전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분명한데 대안은 없나?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표의 고함이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지도와 거래처 현황표가 붙어 있더군요. 빨간 표시로 가득한 지도 앞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자신감으로 버티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죠.
서울 강남구 대형 시중은행 본점 VIP 상담실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정적이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와 은행 로고가 찍힌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건 기존 대출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최근 재무 비율 악화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박영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습니까? 이런 때 조금 도와주셔야죠. 규정상 예외는 없습니다. 본점 리스크 관리팀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손에 쥔 볼펜을 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집을 담보로 추가 설정하면 이미 담보 비율이 초과되어 더 이상 불가합니다.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공식적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박영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선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명품 가방 손잡이를 마치 끊어질 듯 움켜쥐고 계셨죠. 대리석 바닥 위 정적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은행 문턱에서 체면이 무겁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은 저녁이 되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니터마다 붉은색 속보 알림이 번쩍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죠. 속보 올려. 제목은 강하게 가자. 댓글 반응 벌써 폭발입니다. 추가 기사 돌려. 사진도 확보해. 포털 메인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사돈댁 기업 회계 부정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지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트럭 운전하던 분이 진짜 회장이었네. 드라마냐? 이제 저 집안 끝났다. 서울 외곽의 사돈댁 자택 거실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과 휴대폰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집 전화와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지금 기사 사실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사돈댁 어머니는 전화를 붙잡고 울먹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내던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거실에 앉아있던 그의 두 손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지요. 며칠 전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에서 지었을 그 오만한 미소가 이제는 국민적 조롱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벽면 중앙에는 기업 로고가 무겁게 걸려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지만 로비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연과 이명자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고 이명자는 가방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죠. 데스크 앞에 선 박성철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을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최도현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도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최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은근히 두 사람을 향해 모아졌어요. 저 사람들 그 집 아니야? 이제 끝난 거지.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성철은 고개만 숙였고 눈길은 끝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갔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걸음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어요. 기업 로고 아래에서 그들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사돈댁 저택 거실이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번져 있었는데 고요한 공간은 화려함 대신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흩어진 잔들이 놓여 있었죠. 이명자 씨는 와인잔을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셨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최수민은 얼굴을 감싸준 채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무시하셨어요? 나는 그저 체면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다 무너질 줄 몰랐어요? 최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미 늦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편에 서지 않아요. 이명자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고 최수민은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호화로운 샹들리의 불빛은 여전히 거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속에 남은 건 후회와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여의도 본사 집무실입니다. 전면 통유리 너머로 잔잔한 한강 물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방 안의 공기는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월넛 마감의 벽과 묵직한 가죽 소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공간 중앙에서 회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돈댁 부부와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는 모두들 낮게 깔려 있었어요. 앉으시죠.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못한 채였어요. 회장님, 그날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저희가 감히 회장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명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옆에 앉은 최수민은 바닥만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 이 펜을 굴리다 멈추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의 오만은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오늘의 비굴 또한 스스로의 몫입니다. 부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세상은 원칙으로 굴러갑니다. 제가 드릴 말은 그뿐입니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르자 한강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세 사람의 어깨 위에는 더 무거운 파도가 내려앉았습니다. 본사 집무실입니다. 전면 통유리 너머로 잔잔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원로 책상 위에는 찻잔과 서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간절히 빌고 있었죠. 회장님,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빕니다. 회장은 조용히 찻잔에 차를 따르며 잠시 눈길을 내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부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돈댁 회사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채권단이 담보권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럴 순 없어. 제발 막아주세요. 부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뒤섞였습니다. 사돈댁의 딸은 바닥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나 회장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세상은 원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잠시 허공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돈댁의 체면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당구 오래된 아파트 거실입니다. 낡은 소파와 바랜 벽지, 세월이 묻은 장식장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택시라도 타시지 왜 트럭을 몰고 오셨냐고 그렇게 말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박지우는 눈가를 훔치며 목소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제야 속이 조금은 풀리는구나.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주신 것 같아. 고생만 하시던 당신이 이렇게 가족을 지켜주다니. 박영호는 담담히 아들을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라.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다. 박지우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선희는 옆에서 흐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낡은 거실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이 풀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분당 아파트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낡은 교과서와 삐뚤어진 볼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시계는 규칙적인 박자로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만 의지해 조용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자식은 아버지 옆에 앉아 눈가를 적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상견례에서 저는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트럭 몰고 오신 걸 보고 속으로 부끄럽다 생각했어요. 자식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려다 그대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연기를 피우지도 않은 채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다. 살다 보면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제 자랑으로 말할 겁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정이 오갔습니다. 작은 방은 조용했지만 부자 사이에 다시 이어진 따뜻한 울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본사 집무실입니다. 전면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월넛 책상 위에는 정리된 보고서와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맞은편에는 임원들과 비서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과 숙연함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모두를 바라보셨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짓밟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약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회사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네, 회장님.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셨죠. 이건 지시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벽시계의 조침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한강 물결은 잔잔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말의 울림은 오래도록 임원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본사회장 접견실입니다. 짙은 월넛벽과 따뜻한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차분한 공간 안으로 최수민이 홀로 들어섰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죠. 아버님?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제가 아버님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박영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창밖 한강 물결은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숨조차 고요했죠. 마침내 박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의 짐이 될 수는 없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손수건을 집어들더니 최수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게 눈물을 감출 필요 없다. 최수민은 손수건을 받아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길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접견실 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최수민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눈물과 함께 화해의 숨결이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분당 아파트 부엌입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수저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멸치볶음과 달걀말이, 김치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죠. 따뜻한 조명이 부엌을 환히 박혀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식탁에는 가족의 손길이 포근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그냥 이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박지우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거 있냐?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아버지를 제일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괜한 소리 말고 밥이나 더 먹어라. 김선희는 묵묵히 반찬을 덜어 박지훈의 그릇에 놓아주었어요. 자, 이 반찬도 좀 먹어라.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박지훈은 젓가락을 다시 들어 부드럽게 웃었어요. 박영호는 미소를 띠며 국을 떠주었고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퍼져갔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이어지는 가운데 집안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어요. 분당 아파트 거실입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테이블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초침을 움직이며 조용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전등 불빛 아래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박영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가진 게 없었지.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진심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쉽게 바뀌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김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이제야 우리 집이 제대로 하나가 된 것 같네. 박영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남길 건 다른 게 없다. 박지훈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부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서로 얽히며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거실 시계가 천천히 초침을 움직였죠. 똑딱 똑딱. 평범한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과 가족의 교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의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거실에는 여전히 따뜻한 전등 불빛이 번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가족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의 소용돌이를 지나 드디어 찾아온 평온이 아까웠습니다. 박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날 상견례에서 체면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세상은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박영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을 알게 되면 달라지지. 너는 이제 네 길을 가면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김선희는 차분히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는지, 그런데 오늘은 그게 다 녹아내린 것 같아. 부끄러움도 억울함도 다 흘려보냈어. 박지훈은 부모의 손을 다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안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박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내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인생은 결국 한 가지다. 진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묵직한 깨달음이 천천히 울려 퍼졌어요. 김선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바로 섰어요.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초침의 움직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새롭게 써내려갈 남은 세월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